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죠. 특히 올해 들어서 키워드는 전쟁, 물가, 미국 부채, 그리고 AI 투자까지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돈의 흐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오늘 그 머니포커스에서는 처음 모시게 됐어요. 사실 네네. 머니포커스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에서 여러 번 봤는데, 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바쁜 와중에 무슨 책을 또 쓰신 겁니까? 네. 예. 이번에 이제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하나 좀 집필을 했는데요. 그냥 딱 보시면 느낌이 갈림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요즘 시장은요, 특히 트럼프 2.0 시대가 열린 다음에 저는 이제 20년 넘게 마켓을 봤지만 뭐랄까요, 이 트럼프 2.0 시대를 보면서 여태까지 못 봤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네. 뭔가 굉장한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갈림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네. 사실은 그걸 참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갈림길들이 있고 어떤 시나리오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정도는 제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부의 갈림길이라는 제목과 함께 5가지 갈림길에서 봐야 될 요인들을 좀 적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갈림길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갈림길을 하나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란 전쟁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걸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20년쯤 지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지금의 이 이란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네. 저는 생각보다 이 이란 전쟁이 거시경제죠.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자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첫 번째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갈림길, 요걸 하나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갈림길로 제시하고 있는 게 K자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좀 적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 K자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뛰면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이게 경기 과열 같은 걸 일으키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 가격도 높고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하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산 가격이 오른 걸로 커버가 되지만 충분하죠. 자산이 네.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거부터요. 자산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이 나타날 때는 어디든지 현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네. 과거부터 종종 관찰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K자 양극화라는 갈림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적어봤고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연준 의장의 교체는 생각보다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에서 케빈 워시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항상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근데 이 말이 저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진짜 그 사람이 명관이라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난 8년 동안 해왔었던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등장했었을 때 새로운 데 적응하는데 느끼는 어색함 내지는 컨플릭트 네. 이런 것들이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1번. 두 번째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요? 얼라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앙은행의 독립성부터 시작해서 기존부터 해왔었던 정책들에서 뭐랄까요? 어긋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을 때는 과연 이 통화정책의 변화가 큰 갈림길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 교체라는 갈림길 네. 이걸 세 번째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요. 요즘 가장 핫한 거죠. AI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AI 혁명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작은 과학기술 하나하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크게 주목을 안 하는데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킬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것들 있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새로 등장을 했는데 전 세계 그 누구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요.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계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 기존에 있던 시계들하고도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건 딱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무도 지하철에서 다 신문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1, 2년이 지나니까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죠. 그러면 한꺼번에 전 세계에서 거대한 수요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매크로 경제를 갖다가 바꾸는 경우들도 생겨요. 거시 경제를. 네. 근데 AI라는 거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과거의 인터넷 혁명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AI 혁명이라는 갈림길, 요거를 이제 4번째로 썼죠. 그리고 5번째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투자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 성장의 중심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패권이 가장 강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미국 이외의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냐? 이 미국 투자라는 갈림길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5가지 갈림길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네. K자 양극화, 연준 의장의 교체, AI 혁명,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투자에 대한 갈림길. 이 5가지가 어쩌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그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 5가지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좀 다루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읽기 전에 이미 확 정리가 된 듯한 느낌. 네네. 일단 개괄적으로 네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단장님, 결국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국가가 그만큼 감당해야 될 부담이 크잖아요. 네. 지금 미국 얘기를 좀 아까 해주셨는데 저 다시 한번 이제 단장님 뵙기 전에 찾아봤더니 미국의 GDP 네. 부채 비율 뭐 123%. 아,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자만 1조 달러가 넘는다.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상상이 안 가요. 아, 예, 맞아요. 국방 예산보다 뭐 많다 이런 얘기 예, 하는데 예, 예.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채, 이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빚의 문제라는 게 되게 큰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것 중에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빚으로 성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빚으로 쌓은 탑인데 이 네. 빚이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겠어?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40조 달러에 거의 이제 육박을 할 텐데 네.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이 빚을 언제 갚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빚이 많은데 이자까지 높으면 이자 갚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자 갚다 끝나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거대한 부채 위기로 종결되지 않겠어?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받곤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바라볼 건 뭐냐면 빚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네. 39조 달러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 같이 보셔야 될 건 그러면 빚도 되게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도 중요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빚이 100억이 있어요. 아, 큰일 났어. 이럴 수 있는데 연봉이 100억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괜찮죠. 예, 그냥 뭐 네. 이렇게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홍길동은 그럼 언제 긴장이 되냐? 연소득이 사라질 때.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연소득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100억이라는 빚이 갑자기 확 커지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빚 금액 자체를 봐야 되느냐? 부채 대비 소득을 같이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부채 대비 소득의 비율하고 부채 금액 자체를 볼 때 저는 부채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부채 대비 소득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네요. 그럼 네. 얘를 국가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린 국가 부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 부채가 크죠. 근데 만약 부채가 큰 만큼 성장이 강하면 어떨까요? 그럼 상쇄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잠깐 볼게요. 빚이 많아요. 그럼 빚을 갚아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아서 해결한다는 얘기는 자 볼게요.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돌아오고 성장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빚을 갚으려면 결국에는 돈을 빨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풀려나왔던 돈이. 그러면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될 수 있죠. 급격하게 빚을 갚다가 무너졌던 케이스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30년을 누워 있었거든요. 금리를 확 끌어올려서 빚 갚게 하려다가 망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럼 30년째 누워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도 야, 얘 30년 누웠어. 이거 보면 빚을 막 갚으려는 생각을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러네요. 그럼 빚의 네.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빚의 크기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성장이 강해지는 속도가 더 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부채 대비 성장의 비율이 더
커지게 되겠죠. 네, 부담이 네,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자, 그럼 우리 트럼프 행정부로 와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빚을 늘리고 있죠. 그런데 이 빚을 갚아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걸 딱 보면 답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겠죠.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장을 강하게 키우겠죠. 네, 그러면 네. 성장이 더 강해지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성장을 강하게 하려고 지금의 성장을 극대화하고 안 되면 미래의 성장을 땡겨와요. 네. 그게 빚을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나라의 성장을 가져와요. 관세죠. 다른 나라에서.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렇죠. 해가지고 네. 붙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성장이 나오는 건 좋다. 근데 성장이 나오면 경기가 좋아지겠죠. 네. 수요가 늘어나겠죠. 물가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간 만큼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성장이 나오는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아지면 결국에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성장 자체를 억누를 뿐 아니라 이 높아진 금리가 부채를 더 강하게 하니까 네.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냐. 음.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네, 얘기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뭐하고 맞물리냐면 잠깐 볼게요. 생산성이 높아져서 성장이 강해져요. 성장은 강해지는데 물가는 낮죠. 그럼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죠. 성장은 센데 물가도 안 높고 금리가 낮아요. 그럼 이 성장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뒤통수를 맞지 않으니까 꽤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부채의 부담이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네. 낮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이 나와요. 미국은 뭘로 성장하고 싶을까? 답은 간단하죠. 생산성이 나오는 성장. 이걸 미국만 바랄까? 전 세계가 바랄까? 전 세계가 바라겠죠. 다 바라겠죠. 예. 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렇죠. 네. 그게 AI라는 갈림길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AI에 만약 패권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굉장히 큰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는 물론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힘을 갖고 있는 국가가 보다 많은 부채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네. 보다 많은 파괴력을 갖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이 반대급부로 얼마나 성장이 나오는지 네. 그리고 그 성장의 퀄리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같이 고려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금리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읽은 기사인데, 일본을 봐야 된다. 뭐 예. 최근에 뭐 엔화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방정식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복잡하겠죠? 얘기긴 한데 그래도 네. 심플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 문제가 커요. 재정 적자가 심하거든요. 그럼 재정 적자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 제일 심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00%가 넘거든요. 그 다른 선진국들보다 많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이 딱 들어온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별명이 여자 아베라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베 신조 때는 돈을 막 뿌렸거든요. 재정 지출도 막 늘리고 이거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해요.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래서 딱 여자 아베가 딱 등장했다고 하니까 다카이치 내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 엄청나게 돈을 쓸 거야. 재정 지출 늘릴 거야. 빚도 많은데. 네. 그때 금리가 한번 확 뛰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카이치 내각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확장 재정이 아니라 책임 재정을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근데 네네. 잠깐 들어보시죠. 확장 재정은 돈을 쓰는 거예요. 네. 책임 재정은 돈을 쓰되 이 돈이 생산성이 나오는데 돈을 써요. 그래서 신산업 같은데 AI 같은데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겠죠. 네네. 그럼 여기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여기서 법인들이 수익을 내니까 법인세가 들어오고 개인 소득세가 들어오겠죠. 아, 네. 그러면 내가 돈을 쓴 게 새로운 세금의 세수를 확보하게 되잖아요. 네. 책임 재정이죠. 아. 확장 재정하고는 다른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아주 타겟팅해서 돈 될 때만 그렇죠. 뿌리겠다. 약간 보수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아. 해가지고 안정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에너지 또 이게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돈을 좀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이거 확장 재정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한 게 있어요. 최근에요. 그러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그러면 답 없이 돈을 쓰다가 이 책임 재정도 아니네. 그랬더니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가 뛰거든요. 네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잖아요. 네. 그럼 일본에서부터 금리가 올라오죠. 들썩들썩. 그럼 다른 나라도 일본 때문에 금리가 같이. 밀려 올라오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일본발 금리 상승이다. 이제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가 일본에서부터 딱 터져 나왔고 다른 이제 재정이 어려운 국가들까지 같이 이제 네, 금리를 네. 밀어 올리는 동조화 현상 네, 네.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일본을 보면은 그 다른 나라 약간 연쇄 반응까지 약간 가늠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네. 워시 체제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워시가 지명됐을 때 당연히 트럼프가 파월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이제 퇴임한 파월 전 의장이 최근 한 스피치에서 이 독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제 워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미국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뭐 매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파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 워시라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워시를 안 쳤다라는 거는 금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모든 상황이 지금 뭐 전쟁 때문에 그렇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을 텐데 네, 6월에 FOMC 네네. 열리면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시 입장에서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트럼프 눈치도 봐야 되지, 시장 눈치도 봐야 되지, 굉장히 복잡한 심경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P 모건에서 신임 연준 의장을 가리켜서 나홀로 집의 주인공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때 들어온 거죠. 그렇죠. 앞에 제가 그 연준 의장의 교체라는 갈림길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어쩌면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상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상황도 역대급 난이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연준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장하고 물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는요 성장을 좋아해요. 그럼요. 근데 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으라고 해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으려면 너무 과열되는 성장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이 탓하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을 강하게 만들고 싶고요.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이요. 역사적으로 꽤 낮은 편이에요. 네.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많지 않다는 거니까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물가를 보면은 연준의 목표치가 연 2%거든요. 네, 네. 2% 물가 목표를 지금 5년째 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예요. 연준이 이거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내리면 안 돼. 금리 올려야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지금 성장이 실업률이 낮아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네. 실업률이라는 건 항상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이래요. 되게 과열이 돼 있을 땐 좋아 보이지만 이 네. 과열이 확 식어버리면 네.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럴 때 무너지기 전에 금리를 살짝 낮춰주면서 예방적으로 이게 무너진 걸 막아줘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석 전쟁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중앙은행에서 연준이 하는 얘기가 그건 그렇지만은 물가도 높잖아. 그랬더니 물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관세를 부과해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지. 관세라는 건 잠깐 보면 네. 자 보세요. 물가 지수라는 건 작년 대비 올해 몇 프로 올랐어 이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관세가 매년 관세를 끌어올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올해 올리고 나면 올해 상승 효과 때문에 음. 내년에는 이게 사라지잖아요. 관세 네, 효과가. 네, 네. 그럼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올라가는 물가 그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뛰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죠. 연준한테. 숫자로 봤을 때 어쨌든 전년 대비기 그렇죠. 때문에 뭐 기저효과 등등 해서 그렇죠. 어쨌든 숫자로 보면은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야라는 논리를 네, 세운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정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잠깐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연준의 입장은 지금을 바라보니까 네. 지금은 실업률이 낮으니까 성장은 괜찮고 물가는 높으니까 물가는 문제니까 금리 올리자 이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답답한 사람들 이거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봐라. 이 성장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물가라는 건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니까 내려갈 텐데 네, 지금 네. 물가를 봐야 돼 성장을 봐야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리 내리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또 이런 반론을 해요. 지금 연준이 물가 목표를 넘어선 게 2%를 넘어선 게요. 네. 21년 3월이에요. 21년 3월 코로나 때. 네, 그렇죠. 네네. 21년 3월 달에 2%를 넘었거든요. 지금이 26년 6월이잖아요. 네. 그럼 5년 3개월 지났죠. 그러네요. 5년 3개월 동안 2%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그거죠. 봐라. 이렇게 되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뭐가 되겠냐. 1번. 두 번째는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태가 장기화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 이 얘기를 해요. 고착화라는 건 고질병이거든요. 네. 고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료하기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언제든 재발해요. 그러면 이게 한번 걸리면 답이 없거든요. 네네. 그럼 오히려 나중에 이 고착화된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고질병이 되는 걸 하루빨리 막아야 돼. 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반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답답한 사람들 또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연준은 과거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비유를 드는 게 이거예요. 일단 케빈 허시하고 딱 만나 있는데 케빈 허시는 그린스펀이라는 90년대 연준 의장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거죠. 90년대 중반에요. 이 미국 경제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 FMC 그 연준의 FMC 하는 위원들이 미국 경제 올라온다고. 네. 이렇게 성장이 올라오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올라온다. 금리 미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자. 딱 이렇게 그린스펀한테 얘기하니까 그린스펀이 노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네. 지금 이거는 물가가 올라오지 않는 아름다운 성장이야. IT 혁명을 통한 생산성의 개선이야.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 준 거죠. 네. 그린스펀이 맞았어요. 다 틀리고 혼자 맞은 거죠. 네. 그래서 그린스펀을 마에스트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잠깐 보세요. 이게 뭐냐면 IT 혁명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의 개선이 되잖아요. 네. 그럼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개당 생산 원가가 100원이죠. 네. 그러면 제가 마진 10%를 붙이면 110원에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1,000원을 들였는데 100개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분업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100개가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개당 생산원가 10원이죠. 그럼 마진 10% 붙이면 11원에 팔 수 있죠. 그러면 전자는 생산성이 낮을 때는 110원에 팔았지만 네. 생산성이 높을 때는 11원에 팔죠. 네. 또 뭐가 바뀌냐면 11원에 팔잖아요. 그럼 싸니까 사람들이 더 사요. 더 산다. 그럼 매출이 늘잖아요. 네. 그럼 성장도 세져요. 네. 자, 그럼 직관적으로 볼게요. 성장이 강해졌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물가가 내려갔죠. 그래서 생산성의 개선을 동반한 성장은요. 물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린스펀이 그걸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미국의 재무장관이 베센트라는 분이에요. 네네. 그 사람이 연준은 너무 과거의 어떤 장막 속에 gat혀 있는 사람들이야.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시대에 따라 좀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이 아이디어를 네. 많이 따라와 주는 사람이 케빈 허시인 거예요. 케빈 허시는 그린스펀에 대한 얘기를 수시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케빈 허시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혁명이라는 걸 연준 FOMC에서의 정책하고도 연결시키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거니까 과거 그린스펀이 봤던 것처럼 네네. 그렇게 물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 네네, 지금 그렇죠. 그런 입장이다. 네. 그럼 나홀로 지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주변에 자- 편이 없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게 네. 나홀로 집엔 또 아군도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름도 혼자 케빈이죠. 뭔가. 그죠? 네. 그런. 예. 근데 이제 케빈이 그때 이제 이름 케빈 맞을 네,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케빈이 집에 보면 아군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럼 연준에 아군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연준에 있는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예를 네, 들어볼게요. 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생산성에 대한 얘기도 조금 달라요. 생산성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한 2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케이. AI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물가 생산성이 높아져서 물가 안정시킨다. 콜 좋다. 그런데 그럼 AI 혁명이 언제 일어나니? 이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려면 일단 데이터 센터를 있는 대로 때려 넣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를 있는 대로 짓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채용도 필요하죠. 두 번째는 투자도 엄청 늘어나야 되고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원자재도 엄청 쓰겠죠. 전기도 엄청 먹고. 그렇죠. 네.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그리고 자금을 빨아들이니까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럼 경기 과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I 혁명은 뒤의 얘기인데 네. 앞에서는 오히려 경기 과열과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연준 위원들이 하는 거죠. 되게 설득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일로 딸려가고 저거 들으면 이렇게 딸려와요. 네네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거는 연준 위원 중에 굴수비라는 분이 있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되게 스마트해요. 네. 저도 처음에 저같이 이제 멍청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서 막 세 번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런 이제- 사람도 있어요. 네. 네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이게 90년대하고 다르다. 90년대를 잘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90년대라면 잠깐 가보면 아까 그 얘기했죠. 생산성 이게 뭐냐면 성장이 좋아지니까 네. 물가가 오른다. 위원들은 다 그래서 물가 오른다고 했는데 그린스펀이 노 했잖아요. 혼자 맞고 다 틀렸죠. 그럼 이 얘기는 그린스펀은 이런 엄청난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던 거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기존의 관성대로 그렇죠. 생각했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럼 나중에 생산성이 높아져서 물가가 안 올랐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으로 오잖아요. 이 IT 혁명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걸 에브리바디가 아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업이면 투자할까요? 투자하지 않아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죠. 무조건 투자해야죠. 네네. 사람들이 있는 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있는 대로 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로 가보면은
이 주식시장이 수직으로 서요.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네, 뛰잖아요. 네, 네. 99년도 하반기부터 그린스펀이 뭐라고 하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야? 그렇죠. 이게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서 네, 네.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려야 돼서 99년도 하반기에는 그린스펀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면 90년도 중반에는 노노라고 할 때는 에브리바디가 모르고 그린스펀만 알았잖아요. 후반부에는 에브리바디가 알았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굴스비가 얘기하는 게 생산성의 개선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걸 모두가 아느냐 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냐는 다르다. 아, 아무도 그렇군요. 모를 때는 실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성장을 아름다운 걸 만들겠지. 그런데 모두가 알면 앞에서 땡겨서 투자하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얘기 이해하는데 엄청 올렸어요. 근데 딱 한참 나중에 네. 이해하고 나서는 야, 이 사람 천재다. 저는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이네요. 경제는 심리라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의 심리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게 그죠. 시장 자체가 심리인데, 근데 저는 그 굴수비가 맞냐, 연준 네. 위원들의 말이 맞냐 이걸 떠나서 보다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견 차이. 네, 예, 그렇죠. 말 그대로. 네. 그러면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길 바래요. 그럼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의구심 섞인 눈으로 바라봐요. 불안해하고 있죠. 네. 연준 위원들은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케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약간 그러네요. 나홀로 나홀로 연준에 집에.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아마 저는 그저 기사에서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케빈 씨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신임 연준 의장이 됐는데 뭔가 트럼프 눈치를 세게 볼 것 같고.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회의하다 보면 또 거기서 왕따 당하고 막 이러면은 근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할 것 정책 같은. 하나를 잘못 썼을 때 시장이 휘청휘청하면 그러니까요.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지 네,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극한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분 또 이력을 보니까 그 에스티로더 창업자의 손녀랑 결혼을 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력들이 뭐 백악관부터 해가지고 계속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어서 네. 외부의 어떤 그 비난하거나 이런 스트레스에 과연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심리적인 그러니까 이 신임 연준 의장의 심리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네. 걸어온 길이 또 달라서.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매파야, 이 사람은 비둘기파야 네. 이렇게 정하는 거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좀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생각은 바뀌는 것 같아요. 참고로 네. 2016년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네. 대선 이 진영에서 붙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저기 연준 의장이 그때 자넷 옐런이었어요. 야, 옐런 옐런. 의장은 굉장히 폴리티컬한 사람이다. 힐러리보다 클린턴보다 더 폴리티컬한 사람이다. 네. 금리를 낮춰놔가지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를 지원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네, 네. 지금 금리가 저금리 때문에 버블이 생겨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 그랬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금리 올린다고 막 난리부리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얼굴 이제 싹 바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지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리고 케빈 오시라는 사람도 저 사람은 매파야, 저 사람은 비둘기파요. 2011년도에 이 사람이 매파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서 네, 지금도 매파는 아닐 수 그렇죠. 있죠. 네. 얼마든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 변화 속에서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기억해 보죠.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이유는요. 네. 시장이 안정돼 있다기보다는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측 불가죠. 일단 트럼프 네, 자체가 어떻게 그렇죠.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교체라는 게 이 AI 혁명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란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이벤트가 국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여러 이벤트가 있었지만 2014년에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네. 있었고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올해 이란 전쟁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 이란 전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지정학적으로는 그렇고 네, 그렇죠. 미국의 패권도 그렇고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번 전쟁을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런 거죠. 지금은 아무래도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란하고의 합의 과정에서 휴전이나 종전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컨플릭이 생기다 보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나지? 네.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투자나 비즈니스나.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누구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해요. 트럼프도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르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언제 전쟁이 끝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전쟁이 끝날 때는
어떤 세상이 열려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떤 세상이 열려 있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관점에서는 어떤 아이템들,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저는 이란 사태를 딱 바라봤었을 때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네.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번에 만약 이란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쟁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앞서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21년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뭐가 끝났냐면 세계의 경찰이 되는 걸 미국이 거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본토 방위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1년도 7월,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 사실상 미군의 공백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 없어진 세상이 된 거잖아요. 경찰이 없어진 세상은 평화가 찾아올까 아니면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듬해죠. 22년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23년도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교전을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이어왔습니다. 25년도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했어요. 네. 그럼 해마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크고 작은.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우연일 것인가라고 한다면 미군의 공백이라는 게 어쩌면은 수많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밖에 못 나가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높지가 않으니까요. 과거에도 전쟁이라는 건 있었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파서블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우리가 투자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크게 고려할 요인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주 상수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아니, 저는 물론 제가 무슨 전쟁이 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금 놀란 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버무리긴 했지만 네. 우리가 보면은 향후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대만 간에도 무언가 뭐 직접 교전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형태의 긴장감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의 투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라는 걸 보면서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과거라면 에이 설마 싸우겠어라고 했던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이란 전쟁을 보면서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걸 우리가 투자나 비즈니스에서는 상수로 봐야겠다. 아까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인이 됐다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전 세계가 전쟁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만약 전쟁이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기름값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네. 다들 그 얘기는 해요. 저도 동감하는 건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보다 굉장히 높아진 유가가 지금보다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죠.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내려올까요? 이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네. 질문해보죠. 네. 전쟁 이전의 국제 유가가 60달러 수준이었어요. 1배럴에. 이게 120달러까지 갔다가 네. 지금 90에서 1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90에서 100달러 언저리에 있었던 국제 유가가 내려오는 거 가능하겠죠. 근데 옛날처럼 60달러 대까지 내려갈 것인가? 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보시죠. 지금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중동 지역 있죠. 이란뿐만 아니라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에너지 정제라든지 가스 시설 같은 게 많이 파괴가 됐어요. 네. 특히 카타르의 그 에너지 가스 시설 같은 경우 많이 파괴가 그렇죠. 됐거든요. 엄청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네. 그럼 전쟁이 끝나면 여기서 다시 옛날처럼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겠느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혹지 않은 3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이전처럼 멀쩡하게 다시 공급을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지금 통행료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요. 호르무즈 네. 통행료. 네. 호르무즈 통행료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란은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초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를 막았지 않습니까? 네. 이 호르무즈를 막았을 때 이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봤잖아요. 이게 먹히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예.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네네. 이제 예를 들어 전쟁이 끝나요. 그럼 다음에 이거를 카드로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초크 포인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 국가들은 이걸 레버리지로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통행료의 관점도 있지만 네. 공급망이 많이 막힐 수 있다는 거, 수시로 막힐 수 있다는 거, 요건 하나의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렇게 호르무즈와 같은 지역을 지날 때 뭐 요즘엔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배에 대한 보험료 있잖아요. 엄청 보험료 많이 올라간다는 올랐죠.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로 배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배 주인이고 제가 화물을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이 배에 실어서 호르무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호르무즈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배 주인은. 너도 나도 거부하겠죠. 그렇죠. 돌아갈래 차라리.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호르무즈로 굳이 가야 된다고 하면 배싹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호르무즈로 선원들도 별로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네, 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통행료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운송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배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인건비에 보험료까지. 그러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시켜 먹잖아요. 이 배달앱에서. 네. 근데 이제 짜장면 가격이 2만 원인데 운송비가 올라가서 배송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럼 두 개 합치면 7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는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도달했을 때의 가격이죠. 그렇죠. 7만 원이 훨씬 더 중요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얘기는 과거 레벨보다 높은 유가가 꽤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그러면 이란 사태를 딱 겹치게 되면서 결국엔 중동산 에너지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산 에너지의 공급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를 조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그 인터뷰에서 좀 느꼈던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비중동산 에너지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걸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데서 언제든지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네. 이제는 굉장한 설득력을 얻을 것 같아요. 네.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여기는 막힐 수도 있잖아. 이게 첫 번째 논리고 두 번째는 배송비가 높아졌잖아.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에너지를 조달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되겠죠. 네. 그럼 대표적으로 어디서 조달을 하냐? 저는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조달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봐요. 당장 트럼프가 엄청나게 사가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미국에서 에너지를 조달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겨요. 첫 번째는요. 미국산 에너지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커요. 네. 대미 무역 흑자가 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잖아요. 이 무역 적자를 줄이라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에 수출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수출을 안 하면 너무 우리 힘들어질 것 기업들, 같잖아요. 너무 힘들죠. 우리는 그렇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미국 걸 뭔가를 사줘야 돼요. 그럼 뭘 사줄까? 답이 나왔잖아요. 에너지를 사야죠. 그러면 미국산 에너지를 우리는 끌어당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만 그럴까? 지금 일본도 대만도 독일도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제조업 국가들.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 있죠. 이 국가들이 중동이 아니라 미국에서 에너지를 땡길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에요. 근데 이 국가들이 다 전화해서 여기서 에너지 땡기려고 해요. 그럼 에너지를 싸게 파시겠습니까? 비싸게 가격을 파시겠습니까? 당장 올리겠죠. 네. 네. 그럼 이걸 다 정리하면 네. 과거보다 에너지 가격이 높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교섭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쪽의 레버리지가 훨씬 더 예, 강해지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나가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자원부국들의 갑질도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어쩌면 2012, 13, 14년에요. 미국에서는 쉐일 오일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쉐일 오일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실물 경기가 망가져 가지고 실물 경기에서 수요가 적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쉐일 오일로 에너지의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2010년대에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낮았고요. 네. 2016년의 어느 날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6달러를 찍었고요. 26달러를 네, 찍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완전 잊고 있었던 숫자네요. 네, 2016년도 2월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도 3월이었죠. 코로나의 한복판에는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또 수요가 너무 그렇죠. 이제 확 완전히 꺾이니까. 수요가 증발해 버리니까요. 네네. 그러면 2010년대를 우리는 뭘로 기억하냐면 저성장, 저물가, 네. 저금리의 시대라고 기억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 중심에는 에너지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됐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떨까요?
이란 전쟁이라는 건 무언가 그런 데 변화를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의 전쟁이라는 거는 공급망에 대한 불안과 함께 자원 부국의 힘을 끌어올려주고 네. 에너지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돼요. 네. 역사를 바라보다 보면요. 연속하고 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도 과거에서 이어져 왔던 흐름이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연속이겠죠. 근데 이어오던 게 무언가 갑자기 다른 변화를 나타내게 되면 네. 이런 건 단절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란 전쟁을 만약에 20년 후에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하고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이전이 디플레이션의 시대였다면 네. 그 이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요즘 금리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네. 이게 다 연관되는 거지만 전쟁이 터지면 여러 가지 공급이 안 되고 다 가격들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까? 어쨌든 지금 미국 상황으로만 본다면 금리가 여전히 높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돈 좀 끌어들이려고 채권 발행하는데 네. 사람들이 막 안 사가려고 해가지고 네네.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다. 네. 뭐 어쨌든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조달 비용.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금리를 어떻게 보시고 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이 올라간 이유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그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생길 수 있죠. 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전쟁이 발생하면서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물 경기의 둔화 때문에 실물 경기의 둔화는 물가를 내리는 네네. 요인이죠. 공급의 둔화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고 둘이 상쇄가 돼가지고 물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전쟁이 중동에서 터질 때는 얘기가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중동에서 터지면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호르무즈를 막아버렸잖아요. 네네. 그럼 중동에 있는 에너지 전체가 호르무즈에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을 들어올리면서 이거는 빼박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에너지에 대한 소요가 더 커질 수 있죠.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전쟁이 끝나면 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재고를 늘릴까 줄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쟁이 끝나잖아요. 각국은 너무 뒤었다. 이제 에너지 재고는 늘려놔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비축량을 늘린다. 예,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얼마나 늘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죠. 근데 전쟁이 5개월 동안 한 거예요. 지난번 전쟁이 지금 5개월치 이어졌으니까 네. 5개월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전쟁이 1년 가면 뭐라고 할까요? 뭐 두 배도 1년, 그렇죠. 네네. 1년치 확보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에너지 가격을 들어올리면서 이게 물가에는 직격탄이 돼요. 그래서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금리를 끌어올리는 네네.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동에서의 전쟁이라는 거는 1번 국제 유가를 들어올려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과 함께 물가를 끌어올리니까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그 중심에 서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무기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 국방부에서는요, 이제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2천억 달러만큼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네. 그러면 돈을 쓰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은 결국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전쟁이 끝나면 뭘 해야 되냐면은 썼던 무기를 다시 채워놔야죠. 그렇죠. 그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재정이 커진다는 얘기,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돈이 어디서 나냐는 질문에 봉착하거든요. 네네. 근데 참고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 발행을 늘려야 됩니다. 국채 발행을. 그거 외에는 빌려야죠. 답이 없는. 네. 그러면 이겁니다. 돈을 제가 여기저기서 빌리거든요. 그럼 쟤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네. 그것도 엄청나게.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부르겠죠. 네. 내지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시중에 있는 자금을 국채 발행으로 쫙 빨아들이니까 시중에 돈이 모자라잖아요. 금리를 돈의 값이라고 해요. 네. 가격은 수요와 금리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돈의 공급이 확 줄었잖아요. 그럼 가격이 뛰겠죠. 돈값인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중동에서의 전쟁은 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렸고요. 중동에서의 전쟁은 재정 부담을 늘리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하고 맞물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중동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네.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언젠간 끝날 거잖아. 그럼 그때는 브라이트한 미래가 펼쳐질 거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나올 거잖아.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단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이어지고 그 이후에 멋진 성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주식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그래서 전쟁 이후의 세계를 바라봐요. 그럼 전쟁 이후에는 성장이 강하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자 이제 보시죠.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채권 시장은요. 첫 번째는 전쟁이 이어지잖아요.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네.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 시장이 쫄아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전쟁만 끝나라. 전쟁이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름다운 성장이 나와요. 아름다운 성장이 나오면 성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럼 돈이 네. 많이 필요하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죠. 올라가요. 정리할게요. 전쟁이 이어지면 금리가 올라요. 물가가 네. 오르니까. 네. 전쟁이 끝나요. 그럼 성장이 강해져서 금리가 올라요. 그럼 금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시나리오든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나리오에 봉착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결국엔 채권 가격을 흔드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 밀어 올리고 채권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시나리오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들은 AI 혁명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죠. 네. 이미 지난 1년 넘게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썬크가 돼서 들어갔죠.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럼 넣은 투자금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일단 못 먹어도 꼭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홀스 레이싱이라고 하죠. 네. 이러면 이제 각자 막 투자하면서 대응을 해요. 후퇴할 수 없고 네, 계속 그렇죠. 달려야 되는 상황. 네. 근데 네. 잠깐 보시면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고 미래에는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식량도 공사를 그렇고. 한다고 하면 네. 빨리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사비가 올라갈 테니까. 네. 그러면 전쟁 때 보통 전쟁이 나면 설비 투자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땡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굉장히 설비 투자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이 얘기는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빅테크들은 캐시가 남았어요. 이 현금으로 시중에서 채권 투자 같은 걸 했거든요. 네. 그럼 빅테크가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 빅테크의 풍부한 자금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면서 금리를 낮추는 요인을 줬죠.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돈값인 금리가 내려갔을 테니까요. 네. 근데 지금 빅테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있는 캐시를 쓴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뭘 하죠?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땡겨와서 지르고 있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보면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데들도 채권 발행을 해요. 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지난 2년 정도 전에는 자금을 공급하던 공급자가 지금은 자금의 수요자로 수요자가 바뀌어가지고 돼서. 네. 돈 먹는 하마처럼 설비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죠. 네. 그럼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네. 있죠. 너도나도 달러를 찾는 상황.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물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지속됐을 때와 지속되지 않았을 때, 끝났을 때 얘기를 주식과 채권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드렸던 얘기, 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드렸던 얘기까지 합치면 네. 빅테크의 어떤 역할 변화 이런 것까지 합쳐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제 질문이 뭐 금리부터 연결돼서 AI 전쟁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경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냥 기사를 읽다가 교과서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전쟁 나면 안정적인 자산인 금값이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왜 금값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네.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네. 어쨌든 2026년 이 이란 전쟁 끝날 듯 말 듯한데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 특히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란 전쟁이라는 걸 20년 후에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창궐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과거보다 높은 물가가 꽤 오래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하나 좀 기억해 보시죠.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옛날만큼 금리를 많이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네요. 그럼 상대적인 고금리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인 고금리하고 함께 에너지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힘이 강해지겠죠. 그럼 미국은 테크의 힘도 강하지만 에너지도 같이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성장의 힘은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긴 호흡에서 봤었을 때는 네. 전쟁 직후에야 환율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봤었을 때는 달러가 강한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은 좀 더 열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만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뭐냐면 전쟁 이후에 물가가 꽤 높아질 수 있다. 요거는 결국에는 금리에도 상방 압력을 주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의 통화에도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란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나 환율에도 큰 변화를 주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래서 매크로 전체를 갖다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말씀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과 물가, 그리고 미국의 부채, 금리, AI 생산성까지 다양한 키워드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뭔가 좀 정리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건현 단장님과의 시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